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현장 시작합니다. 여당 주도로 추진 중인 사법개혁과 관련해 어제 전국 법원장 회의가 7시간 가까이 열렸습니다. 법원장들은 사법부가 참여하지 않는 개혁 방식에 우려를 표하고 사회적 영향을 고려해 충분한 수기와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한지은 기자 보도합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어제 출근길에서 사법개혁 과정에 사법부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대법원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계속 국회하고 협의하고 설득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어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주재로 열린 전국 법원장 임시회의에서도 사법개혁 논의에서 사법부의 참여가 필수적이라는 데 의견이 모였습니다. 안건은 대법관수 증원, 법관 평가제도 개선 등 천 처장이 제시한 5건과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가 올랐습니다. 우선 대법관수 증언에 대해 법원장들은 대부분 우려를 표했습니다. 충분한 숙고 없이 진행된다. 사실관계를 다투는 1심과 2심이 기능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법관 평가제도에 대해서도 사법권 독립 침해, 위헌성 소지 등을 이유로 우려했고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 구성 다양화는 의견이 엇갈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하급식 판결문 공개 확대, 압수수색 영장 사전신문제 도입에 대해서는 보완책 마련을 전제로 찬성했습니다.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서도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의견이 모였습니다. 법원장들은 특히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법치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사법 독립은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TV조선 한지은입니다. 사법부가 사법개혁안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자 여당은 사법부가 자초한 일이라며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야당은 여당의 목소리를 두고 위험천만하다며 사법개혁안은 계약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자, 김창석 기자, 사법개혁에 대한 여당의 목소리 전해주시죠. 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오늘 SNS를 통해 사법개혁은 사법부가 시동 걸고 자초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재판 독립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한 조희대 대법원장의 발언을 공유하며 대선 때 대선 후보도 바꿀 수 있다는 오만이 재판 독립인가라고 반문했습니다. 지난 대선 당시 대법원이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일을 지적한 겁니다. 강덕구 민주당 의원도 대선 개입과 정치적 판결에 사과해야 한다며 조희대 대법원장은 사퇴하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정부 여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안은 정치적 목적이 다분한 계약안일 뿐이라는 입장입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정 대표의 발언을 언급하며 위험천만하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사법부 말살 시도는 이재명 대통령 재판 재개라는 부메랑이 돼 돌아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나경원 의원은 원래 유죄일 사건을 파기환송한 게 어찌 오만이냐며 사법 정의대로라면 대선 후보는 진작에 교체됐어야 맞다고 비판했습니다. 네, 김 기자, 이 덧셈 특검법 합의 관련해서 정청래 대표와 충돌했던 김병기 원내대표는 사과의 뜻을 밝혔다고요? 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SNS를 통해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했습니다. 이른바 덧셈 특검법에 대해 국민의힘과 합의를 한 것을 두고 당내 비판을 받고 또 정청래 대표와의 갈등까지 노출된 것에 사과한 겁니다. 김 원내대표는 심기일전에 내란 종식과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분골쇄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김 원내대표와 정청래 대표 두 사람의 갈등까지 완전히 해소됐는지는 아직까지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정치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안에 대해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 전국 법원장 회의가 어제 7시간 넘게 진행됐습니다. 민주당 김명기 원내대표가 오늘 사과하고 나서면서 민주당 지도부의 갈등은 일단락되는 분위기인데요. 여야 소식까지 성취훈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하민경 국민의힘 대변인과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전국 법원장 회의에 법원장 42명이 모였고 상당히 긴 시간 동안 마라톤 회의를 했습니다. 이례적인 상황인데 무엇보다 이 사법개혁에 대한 법원장들의 우려가 좀 커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말이 사법 개혁이지 어제 그 이재명 대통령이 그 100일 취임 이제 기자회견을 한 것에서 이제 한 발언을 보면 너무나 위험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유가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를 한 것이 이제 뭐 입법, 행정, 사법이 있지만 사법이 가장 아래에 있다. 왜냐하면 국민이 가장 위에 있고 그 밑에 이제 선출 권력인
이제 입법 그리고 또 이제 본인 대통령 이제 선출 권력이잖아요. 행정이 있고 그 밑에 그 권한 안에서 이제 그 사법이 있다 이러면서 사법이 사법을 입법을 앞설 수 없다. 예,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사법을 가장 이제 밑에 두고 있습니다. 이게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게 사법은 사실 독립권이 지켜져야 됩니다. 그런데 재판까지도 민주당에서 좌지우지하겠다. 이 사법권이 권력의 시녀가 되게 만드는 그런 부분에 위험천만한 그런 발상을 이제 밖으로 꺼낸 겁니다. 국민이 사실 선출 권력 대단하죠. 근데 국민이 그렇게 모든 권력을 다 하라고, 그러니까 사법까지, 그러니까 재판까지 하라고 국민이 이런 권력을 준 것이 아닌데 이재명 대통령의 이런 발언, 삼권 분립을 사실 송두리째 무너뜨리고 이거 민주주의 아니고 전체주의적인 그런 사고여서 상당히 위험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사법부마저 그러니까 독주하는 그런 입법, 행정 이렇게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는 그런 사법이 없다면, 사법부가 없다면 이게 누가 이제 견제를 할 수 있는가 상당히 우리 대한민국의 그 권력 체계 이제 정말 위험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이 법원장들은 사법개혁 논의에 사법부의 참여가 필수적이다. 또 대법관 증언과 법관 평가에 신중해야 한다. 그리고 또 내란 재판부에 대한 우려를 표명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 사법부의 의견도 당연히 수렴은 해야겠죠. 하지만 지금 이 대법원장 회의 결과를 통해 나온 말들은 그렇게 공감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 대법관 증언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지금 연간 대법원으로 올라오는 재판의 수가 5만 건이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지금 대법관 수는 14명이거든요. 근데 대법원장과 법원 행정처장은 사실상 재판에서 빠져있기 때문에 12명이 이걸 다 전담하기에는 너무 많다라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법관 증언은 저는 불가피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법관 평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견제받지 않는 권력이거든요. 입법부와 행정부 같은 경우는 선출되는 권력이기 때문에 만약에 대통령이 잘못하면 그 국민들이 다음 선거 때 대통령에 속한 정당을 심판함으로써 견제를 할 수 있고요. 국회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국회의원 잘못하면 다음 선거 때 주권자들이 심판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 건데 사법부는 그렇지 않잖아요.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기 때문에 이들이 잘못했을 때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제도를 마련하고 개선해야 된다는 거는 저는 충분히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사법부가 이 대법원장 회의를 통해서 의견을 표출할 수는 있습니다만 좀 더 이런 변화에 대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되지 않나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내란 특별부는 위헌이 아니다라고 언급한 것이 논란의 발단이 됐고요. 어제 조희대 대법원장은 사법부의 독립이 필요하다면서 강조를 하고 나섰습니다. 들어보시죠. 사법부 독립이라고 하는 것도 사법부 마음대로 하자는 뜻은 전혀 아닙니다. 국가 시스템을 설계하는 건 입법부의 권한이죠. 위헌 얘기하던데 그게 뭐 위헌이에요? 국회의 사법부의 의견을 충분히 제시하고 국민 모두를 위한 올바른 길을 찾아 나가겠습니다. 사법부가 그 헌신적인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재판의 독립이 확고히 보장되어야 합니다. 네, 특히 법원장들은 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사실상 반대한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말 그대로 내란 특별재판부라는 것은 이제 지금 민주당이 지금 내란 수사도 하고 있고 내란 재판도 이제 곧 열릴 텐데 그것도 이제 결과 민주당의 뜻에 맞지 않으면 이제 재판부까지 설치를 해서 그 결과를 좌지우지하겠다 이렇게 만들자고 하는 것이 내란 특별재판부거든요. 이것은 이제 사법부라는 것은 뭐 사법 이제 법관 같은 경우에는 법과 양심에 따라서 재판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나를 평가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그리고 또 내가 하는 재판의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나를 좌지우지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이제 사법부의 독립을 저해하는 것이고 이게 재판의 독립성을 해하는 것입니다. 지금 민주당이 상당히 오만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 민주당이 다수의석 맞습니다. 그리고 대통령도 국민의 정말 큰 지지를 얻고 이제 대통령이 된 것이 맞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대통령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민주당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드는 것은 헌법에 있는 그 사법부의 독립, 재판의 독립을 정말 이거는 침해하는 것으로서 있어서는 안 된다. 인민재판을 정말 북한에서 하고 있는 그 인민재판에 다를 것이 없다.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우려하는 측면에서는 마치 선출된 권력을 중심으로 재판이 운영될 경우에 이거는 국회 축소판이 다름없다. 말씀하신 것처럼 뭐 인민재판이 될 수 있다. 이런 우려예요.
선출된 권력 입법부가 지금 재판을 하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결국 법원의 조직이나 이런 것들도 법률로서 정하게 되어 있다. 헌법에도 102조 3항에 보면은 대법원과 각급 법원의 조직은 법률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말은 이 입법부, 국민을 대표하는 입법부가 법원 조직을 어떻게 하는지 결정할 수 있다라는 권한이 헌법에 부여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위헌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이제 특별재판부가 아니라 전담재판부를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전세 사기 문제가 불거졌을 때 전세 사기 전담재판부도 생겼었고요. 2023년에는 행정법원에서는 그 학교폭력 전담재판부도 만들었습니다. 네. 피해자들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 신속하게 재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담하는 재판부를 설치한다라는 걸 법률로서 정한 건데요. 그런 것처럼 이 내란과 관련돼서도 지금 사실 조기현 이 부장 판사가 좀 재판을 좀 지연시키고 있다라는 비판을 민주당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아예 전담 재판부를 설치해서 국민들의 우려 없이 좀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 아니냐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기 때문에 뭐 상권 분립을 그렇게 흔드는 주장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 내란 특별재판부 추진은 여야 공방으로도 번지고 있습니다.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양측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사법부도 헌법을 뛰어넘는 그런 행태를 보인다면 결국은 국회에서 입법을 통해서 그것을 제재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치 사법부에서 입법권이 있는 것처럼 혹시 착각하지는 않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 일입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 특별재판부는 헌법의 근거가 전혀 없고 유연성이 분명함에도 그 추진에 앞장서는 것은 사법부마저 정치권이 마음대로 흔들겠다는 전형적인 전체주의적 발상입니다. 네, 들으신 것처럼 민주당은 사법부에 입법권이 있는 것처럼 착각하지 마라. 반면에 국민의힘은 상권 분립에 어긋나는 위헌이고 사법부의 독립이 훼손된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것은 도대체 무슨 말인지 정말 알 수가 없습니다. 입법, 사법 다 행정 다 나눠져 있는 것인데 자꾸 이 부분을 사법부가 이제 밑에 있다라고 하면서 그러면 입법권 그리고 행정권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좌지우지 해도 된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인지 상당히 의아합니다. 얼마 전에 법원에서 새만금 이제 공항에 대해서 기본 계획을 한 것이 있습니다. 국토부에서 그 부분을 이제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는데요. 이 새만금 국제공항에 대한 상당히 우려가 많잖아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무안공항보다 활주로 길이가 200m나 짧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법원이 취소 판결을 내린 것은 이게 정말 독주하는 그런 입법 그리고 독주하는 행정 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게 조류 이제 철새 도래지로 유명한 곳에 공항을 다시 세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대를 해야 되는데 행정과 입법이 이렇게 독주를 하는 속에서 이걸 견제할 수 있는 거는 사법밖에 없습니다. 일예로 말씀드리면요. 네.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게 사법마저도 그러면 입법과 행정의 말을 들어야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 이제 대한민국 이 사법 시스템 오랫동안 갖춰 놓은 것입니다.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렇게 정말 묻고 싶습니다. 이런 상황에 주말에도 여야는 시끄럽습니다. 오늘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SNS에 글을 하나 올렸는데요. 사법개혁은 사법부가 시동을 걸고 자초한 것이다. 다 자업자득이다. 특히 조희대 대법원장이라면서 이 대법원장을 직격을 했습니다. 이 글이 올라오고 나니까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도 글을 올렸어요. 이재명 대표의 사법개혁은 이 사법부가 자초했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뭐 모두 아전인수격 해석이긴 합니다만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멈춘 것, 그게 도화선이 됐다 이렇게 보시는 거잖아요. 일단은 이제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장동혁 대표는 그런 뜻으로 말씀을 하신 것 같고 지금 민주당에서 이제 사법부가 자초했다라고 하면서 이제 자꾸 사법개혁을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아무도 이 사법개혁에 대해서 민주당이 정말로 그냥 진정한 그런 의사를 가지고 개혁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한 거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이제 내란 특별 재판부 얘기가 나온 것도 그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해서 법원에서 영장을 기각하니까 갑자기 내란 재판부를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네. 이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도 사실은 파기환송 내린 것은 그 당시에 이제 죄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당연한 판결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 가지고 그러면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에게 맞게 판결을 내리면 그것은 괜찮고 이게 법대로 판결을 내리면 그것은 또 안 된다는 겁니까? 이렇게 자꾸 아전인수격으로 이제 민주당에서 얘기를 하면서 사법개혁을 이제 얘기를 하니까 아무도 이 사법개혁이 정말로 국민들을 위한 사법개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고 이게 민주당 입맛대로 판결을 내릴 그런 이제 뭐
법관들을 안 친다든지 뭐 법관 평가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이제 제도를 두고서 이렇게 사법을 개혁하겠다라는 게 과연 이게 개혁이냐, 누구에게 도움이 되는 거냐, 이런 이제 반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저희는 사법부의 핵심은 국민들의 신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사실 독립성과 중립성을 추구하도록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사법부의 모습은 어떠한가?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고 있는 집단인가? 검찰은 지금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고 있지 못하죠. 법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원도 유전 무죄, 무전 유죄 판결을 내리는 것 아니냐라는 의구심에서 수십 년간 자유로울 수 없었습니다. 그런 사법부의 신뢰를 스스로 실추시킨 거는 사법부에 있기 때문에 저희는 사법개혁을 사법부가 자초한 것이다라는 지적을 하는 것이고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입법부나 행정 권력을 저희가 갖고 있다고 해서 그 권력을 통해서 재판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요. 방금 말씀드린 사법부의 핵심인 신뢰성을 회복하기 위한 방법들, 그것을 사법개혁을 통해서 만들어 보겠다. 법원에 대한 평가, 재판에 대한 평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희가 판단을 내리겠다는 게 아니라 중립적인 위원회를 꾸려서 그런 일을 평가한다면 사법부가 신뢰를 회복할 수 있고 그래야 사법부가 올바른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사법개혁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 저희가 그 권한까지 다 가져가겠다라는 말씀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네, 그런데 천대엽 법원 행정처장이 비공개 개회사에서 사법부 참여 없이 개혁의 밑그림이 지금 잡히고 있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한 걸로 알려졌거든요. 앞으로 사법개혁 논의에 사법부 참여가 힘을 얻을 수 있을까요? 당연히 이제 사법부 개혁을 한다라고 하면은 사법부가 이제 들어가서 이런 부분은 필요하고 이런 부분은 저희가 뭐 수정을 해도 좋겠다 이런 의견을 내야 되는데 지금 이제 문제가 있는 것은 지금 민주당에서는요. 지금 본인들의 의사를 계속 밀어붙이고 있는데 이게 다 맞는 게 아닙니다. 뭐 검찰도 다 없애겠다라고 했는데 일단은 민주당의 의견은 일단 다 없애자. 사법부도 일단 다 밑으로 이제 두자 이렇게 얘기하고서 나중에 이제 필요하면 문제가 생기면 조금씩 수정하자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법이 그리고 또 제도가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게 누구나 알듯이 정말 꼼꼼하게 이제 다지고 이제 제도 개혁을 하고 이제 수정을 하더라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지금 민주당은 전문가들의 의견조차 구하지 않고 그냥 본인들에게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에게 잘못된 판단을 내렸다라고 이렇게 찍으면서 사법부를 개혁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또 검찰을 없애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거를 개혁이라는 이름을 갖다 붙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정말 만약에 문제되는 것들이 돌아온다면 이거 어떻게 이제 바로잡을 수 있습니까? 이미 없앤 사법부 그리고 이미 없앤 검찰 어떻게 되살릴 수가 없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표하는 것이고요. 당연히 사법부 개혁에는 사법부에 이제 계신 분들이 와서 얘기를 하고 들어야 이게 맞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사법부에서 얘기를 하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당연히 받아들여줘야 된다 생각합니다. 예. 검찰을 모두 없앤다라기보다는 공소청과 중수청으로 좀 기능을 구분하고 조직을 재편해야 된다라는 취지로 민주당의 주장이 이해가 되고 부의장님도 이제 사법 개혁에 있어서 사법부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취지로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필요하죠. 와서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국회에서 사법개혁 특위도 만드는 게 어떻겠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네. 검찰개혁과 관련돼서도 국민의힘에서는 계속 반대만 하다가 이거를 결국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하니까 뒤늦게 검찰개혁 TF를 만들자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렇게 뒤늦게 얘기할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사법개혁을 진지하게 논의하고 있는 과정에 있다면 국민의힘도 참여해서 사법개혁과 관련된 국민의힘의 목소리를 제대로 전달하십시오. 그럼 그 특위나 그 회의 안에 사법부의 구성원들도 부르고 참고나 증인들을 불러서 거기서 그분들의 이야기도 들으면서 거기에 반영하는 이런 그림을 그리는 게 입법부가 해야 되는 역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법부를 완전히 독립한다는 게 아니라 분리한다는 게 아니라 입법부가 법률에 대한 권한을 갖고 있으니 국회에 맡기되 거기에 사법부가 출석해서 의견을 전달하는 그 절차가 저는 맞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 특검법 수정안과 관련해서 여야 합의가 파기가 됐죠. 그 이후에 민주당 투톱 사이에 냉기류가 흘렀습니다. 오늘 이 김병기 원내대표가 먼저 심려를 끼쳐서 죄송하다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앞서 이 둘의 살얼음판 같았던 갈등 상황 먼저 보시겠습니다. 사과 좀 그거는 대표한테 물어보세요. 의원들 전체한테 사과 말씀하셨다는 얘기가 있던데. 대표한테 물어보세요. 우리 안의 작은 차이가 상대방과의 차이보다 크겠습니까? 우리는 죽을 고비를 넘기며 생사고락을 함께한 전우이자 동지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함께 뜁시다. 이것이 시대 정신이고 국민의 명령입니다.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보신 것처럼 이렇게 냉랭했는데 오늘 김병기 원내대표는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면서 심기일전에서 내란 종식과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 분골쇄신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갈등이 봉합이 될까요? 봉합해야죠. 봉합을 해야 됩니다. 지금 이재명 정부 이제 출범 100일 지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원내대표와 당대표가 갈등의 모습을 보여드리는 것은 국민들께 해서는 안 될 일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 그래서 김병기 원내대표가 많이 억울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네. 마치 지금 민주당과 결을 달리하는 것처럼 김병기 원내대표 역시 이런 특검법에 대한 진정성이나 검찰개혁 모든 것들을 민주당의 결과 같이 하고 있는 분이거든요. 그분이 선의를 갖고 합의한 거에 대해서 마치 국민의힘과 막 야합이라도 한 것처럼 비판을 받고 혼자 그거를 뒤집어 쓰는 것은 저는 매우 억울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먼저 어떻게 보면 또 손을 내민 거잖아요. 그러니까 분골쇄신하겠다, 당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씀하신 것이 저는 원내대표로서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주셨다는 평가를 하고 싶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정청래 당대표께서 그 의총에서 좀 그 의원 전체에게 사과의 말씀을 전달했다고 하긴 합니다만 네. 김병기 원내대표에 대해서도 개인적으로 공개적으로 좀 사과나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그렇게 되면 갈등이 좀 완벽하게 봉합이 되지 않겠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렇게 여야 합의가 파기된 상황에 오늘 이 문진석 민주당 원내운영수석 부대표가요.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을 법사위 간사로 선임하는 것에도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모처럼 정말 여야 원내대표가 특검법과 정부조직 개편안에 합의를 하면서 법사위 간사도 나경원 의원으로 선임을 하는데 합의를 한 건데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런 협상을 사흘 뒤집은 걸 보니까 앞으로는 그러면 협상이나 합의에 응할 어떤 유인이 없다 이렇게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협상이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렇게 협상을 정말 손바닥 뒤집듯 하는 게 더불어민주당입니다.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아까 전에도 이제 원내대표 김병기 원내대표가 모든 책임을 이제 지고서 본인이 사과를 한 것 같은데 사실 지도부와 같이 합의를 하지 않았으면 당시에 이게 특검법 수정안에 대해서 합의 이런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합의 없이 지도부와 합의 없이 원내대표 스스로 혼자 독단적으로 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나머지 안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민주당의 그 정청래 대표를 두고서 여의도 대통령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또 여의도 대통령 위에 또 뭐 충무로 대통령인가요? 이제 뭐 김어준 씨를 일컫는 말이 있고 더 그 네. 위에 또 개딸들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강성 지지층들이 나와서 그때 합의가 됐다라는 소식을 듣고 정말 들고 일어나고 이제 항의를 빗발치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입장을 바꾼 것으로 생각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집권 여당인데 대통령실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정말 팬덤에 기대서 그냥 강성 지지층에게만 이렇게 인기에 부합하는 그런 부분으로 국정을 운영해서는 안 된다. 이게 애들 장난이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네, 국민의힘은 지금 말 그대로 전투력을 높이고 있는데요. 민주당이 여야 합의를 깨고 더 센 특검법을 단독 처리하면서 잇따라 국민의힘 규탄 대회를 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추산에 따르면 국회 본청 앞 계단에 국민의힘 당원들이 15,000명이 집결을 했고요. 또 용산 대통령실을 찾아가 더 센 특검법에 거부권을 쓰라고 촉구를 했습니다. 장외투쟁에 좀 힘을 싣는 걸까요? 아무래도 저희가 지금 현재 정말로 힘이 없는 그런 야당이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장외투쟁, 그러니까 목소리를 밖으로 높이는 것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저희가 뭐 투쟁이 목적이 아니라요. 지금 이제 대통령실이 하는 것,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이 하는 것, 오로지 본인들밖에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독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독재라고 제가 감히 표현을 하는 것은 본인들에게 맞게 법도 고쳐야 되고 본인들에 맞게 이게 재판도 이루어져야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장 우려하고 있다. 이런 부분은 정말 모든 것이 국민들이 바라보고 계시는데 만약에 이런 이제 민주당의 독단적인 이런 입법들이 다 통과가 되면요. 결국은 그 피해를 보는 것은 우리 국민들입니다. 국민들에게도 이러한 사실을 명명백백히 알려야 되는 그런 책무가 저희 야당에게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렇게 이제 밖으로 나가서 투쟁의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고요. 이런 투쟁을 한다고 해서 뭐 민주당이나 지금의 대통령실이 들을 것 같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이런 야당이 있다, 반대되는 목소리가 이렇게 크게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대통령실에서 여야 대표를 모셔서 악수까지 했지만 바로 다음 날 정청래 대표의 강성 발언이 있었고 여야 원내대표 합의도 깨졌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국민의힘에서는 뭐 협상을 할 유인이 없다라고 하는데 아무래도 대통령께서 이제 많이 가진 여당이 내주라라고 했으니까 이런 장외투쟁 상황이라면 여당에도 득될 건 없어 보여요. 근데 저희가 뭐 협치를 하고 뭔가 많이 갖고 있는 여당이 좀 내어주려면
일단 저는 야당에서 국민의힘에서도 좀 명분을 제공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명분이라 하면 뭐냐면 저에게 뭐 용산 대통령 따로 있고 뭐 여의도 대통령 따로 있고 충북 대통령 따로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바라보는 국민의힘은 지금 여의도 당대표 따로 있고 온라인 당대표 전환기 씨 따로 있고 아스팔트 당대표 전원광훈 씨 따로 있고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분들과 절연하고 오라. 윤석열 전 대통령이나 전환기 씨와 같은 극단적인 발언을 하는 분들과 절연하고 온다면 저희는 언제든 우리가 가진 것을 내어줄 준비가 되어 있고 그럴 명분이 생길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내어주기 전에 국민의힘이 먼저 명분을 만들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일각에서 말씀하시는 충정로 대통령은 김어준 씨인 걸로. 네, 지금까지 정치권 쟁점 짚어봤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극한의 가뭄을 겪고 있는 강원도 강릉에 밤사이 80mm 넘는 비가 내렸습니다. 물 부족에 고통받던 주민들에게는 말 그대로 단비였습니다. 지역 생활용수 87%를 공급하는 오봉저수지의 저수율도 2달 만에 상승했습니다. 이승훈 기자입니다. 강릉 오봉저수지입니다. 거북이 등짝처럼 갈라져 바짝 메말랐던 저수지 바닥이 모처럼 물을 머금었습니다. 밤사이 강릉에는 80.5mm 넘는 단비가 내렸습니다. 지역 생활용수의 87%를 공급하는 오봉저수지 저수율은 12%로 어제보다 0.5%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저수율이 상승한 건 가뭄 사태가 발생한 지 2달 만입니다. 모처럼 내린 단비에 민관군 급수차 지원도 잠시 중단됐습니다. 지금 연일 계속 이제 작업을 해서 피로도가 많이 올라가셨잖아요. 작업하시는 분들, 분장병도 그렇고. 대형 유류탱크 화재 때 사용하는 수방청 대용량 포방사 시스템은 오늘도 예정대로 운영됐습니다. 어제부터 오늘까지 17,000톤 넘는 물을 홍제 정수장에 공급했습니다. 분당 10톤씩 보내고 있습니다. 정수장에 주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가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다리던 단비는 내렸지만 가뭄 해결엔 여전히 부족한 양입니다. 강릉시는 물이 부족한 상황을 고려해 다음 달 중순과 하순 잇따라 개최하려던 누들 축제와 커피 축제를 취소했습니다. 강원도는 가뭄으로 인한 지역 상경기 위축 등 민생 경제 피해 최소화를 위해 소상공인 긴급 경영 안전자금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TV조선 이승훈입니다. 자, 보신 것처럼 한미 관세 협상 순탄하게 끝난 줄 알았는데 현재 세부 협의가 교착 상태에 빠졌다고 합니다. 앞서 7월 큰 틀에서 합의를 했고 3주 전엔 한미 정상회담도 마쳤는데 왜 최종 타결이 안 되는 건지, 앞으로는 어떻게 되는 건지 이인철 참좋은경제연구소장과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합의한 대로 협정을 체결하겠다 이런 입장을 보였는데 세부 협의가 난항을 겪으면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에 반하는 결정은 하지 않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들어보시죠. They had some problems with it, but we stuck to our guns. We are going to. They're going to make the deal that they agreed to make. 저는 어떤 이면 합의도 하지 않는다. 그리고 합리성과 공정성을 벗어난 어떤 협상도 하지 않는다. 사인을 우리가 이익되지 않은 사인을 왜 합니까? 네, 하워드 러트닝 미 상무장관이 이재명 대통령이 사인을 안 했다, 협정을 수용을 하거나 관세를 내야 한다 이렇게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그런데 이 발언이 공교롭게도 구금됐던 우리 국민들이 풀려나는 날 이런 말을 했거든요. 배경이 뭐라고 보시나요? 그렇습니다. 이게 타이밍이 좀 묘해요. 하필이면 이제 구금됐던 한국인들 7일 동안 지옥 같은 구치소에서 머물렀는데 네. 비행기 탑승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상무장관이 또 적반하장식의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예. 크게 두 가지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뭐냐? 한국이 합의에 서명하지 않으면 25%의 관세를 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 이면에는 사실은 일본까지 거론을 하면서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라는 얘기는 우리가 3,500억 달러 대미 투자 약속은 했지만
서명하지 않았잖아요. 네. 실무 협상이 굉장히 난항을 겪고 있다라는 의미이고 또 한 가지가 이번 사태 책임을 누구한테 돌렸어요? 현대차한테 돌렸어요. 예.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문제 있으면 자신에게 전화했어야 했다. 그랬더니 외신들이 꼬집고 있습니다. 네. 수십 년간 한국이 원했던 걸 비자 문제, 전문직 비자 문제를 상무장관한테 전화한다고 해결될 문제인가?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 러트링 상무장관은 비자를 흥행 어떤 카드로 해서 한국의 서명을 이끌겠다는 전략적 판단입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는 국익에 반하는 결정을 하지 않겠다. 왜 사인을 해야 되느냐 이렇게 강경 대응 기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큰 틀에서 보면 저는 방향은 맞다고 봅니다. 예. 왜냐하면 앞서 지난 4일 이제 미국과 그리고 일본의 합의 내용을 보게 되면 거의 충격적이에요. 그 내용에 대충 알려져 있는 내용을 보면 일본은 5,500억 달러 대미 투자를 약속하면서 상호관세 15%로 낮췄는데 네. 투자금 회수 전까지는 이익의 절반씩 가져가지만 그 이후부터는 이익의 90%를 미국이 가져갑니다. 예. 그리고 미국이 투자처를 정하면 45일 이내로 현금을 입금하도록 돼 있습니다. 아하. 어기게 되면 바로 보복관세를 물리겠다. 거의 굴욕적인 수준으로 했기 때문에 이 대통령 입장에서 이런 수준으로 만일 수용하게 되면 국내 여론이 굉장한 반발이 커질 수 있다라는 걸 인식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협상이 지연될수록 대미 투자 기업들은 불안합니다. 그렇겠네요. 그러다 보니까 이 손실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은 리스크 요인입니다. 네, 결국 이렇게 협상에 지지부진하니까 김정관 산업부 장관이 긴급히 미국으로 날아가서 러트닝 상무장관을 만났습니다. 지금 한미 관세 후속 협상을 이어간 걸로 파악이 됐는데요. 지금 양국 간의 충돌 기류가 심상치 않았는데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크게 두 가지가 문제인 것 같아요. 일단 이제 대미 투자 펀드의 구조를 보면 미국은 거의 전액을 다 가져가겠다. 현금으로 내놔라. 라는 건데 우리는 무슨 얘기냐. 현금은 일부이고 대부분 대출과 보증이다. 라는 거고 여기다가 수익 배분도 문제예요. 미국이 90%를 가져간다라는 겁니다. 속보를 보면 3,500억 달러를 미국이 정한 특수회사 SPC에다가 전액 한국이 현금으로 집어넣어라라는 겁니다. 486조 원의 현금을 집어넣게 되면 미국이 트럼프가 원하는 곳에 투자하고 투자이익은 90%를 미국이 가져간다라는 주장인데요. 네. 이러다 보니 이게 지금 3,500억 달러의 규모가 달러로 거기다 넣는다라고 하면 우리나라 외환보유고가 4천억 달러 남짓이에요. 우리나라 외환보유고의 83%를 넣어야 됩니다. 올해 예산의 70% 이상을 현금으로 집어넣는다? 이건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거의 을사조약급의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라는 이제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관세 협상도 제대로 마무리가 돼야 되는데 보신 것처럼 이 구금된 근로자들이 돌아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지낸 동안 상당히 열악한 환경에서 지냈더라고요. 맞습니다. 사실은 가장 와서 하는 말이 자유다라는 말이에요. 네. 자유의 상징 미국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일 가족이라면 다시 미국으로 가라고 권유할 수 있을까요? 저는 아무리 돈이 중요하다 하더라도 가지 못할 것 같다. 트라우마가 상당하다라는 얘기인데 문제는 이게 예전에 우리는 유교로 스승님의 그림자는 밟지도 말아라라고 배웠는데 여기 보니까 정말로 숙련된 한국인들 이제 체포 구금하고 보니 오히려 미국인들한테 기술을 전수해야 될 숙련된 기술자다. 머물러 달라라고 하루를 또 연장까지 했어요. 그러면 재발 방지, 사과가 먼저잖아요. 네. 그거 없이 바로 뒤통수 날리고 있습니다. 한국이 일본처럼 이제 협상하라라는 얘기인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기업들 지금 미국 현지에서 20여 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기업 공장을 짓거나 준공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들 기업들의 경우는 불확실성 때문에 추가 투자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여기 반도체만이 아니라 자동차 그리고 이제 배터리, 철강 그리고 여기 조선까지 우리 기업들이 자유자재로
출입국을 못하게 되면 공장 건설이 준공이 늦어지게 되면 우리 기업들도 피해지만 역으로 미국도 피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게 확실하게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 투자에 걸맞는 이제 비자 요구는 기본이라고 생각을 하고 특히 이제 이 반미가 아니라 반 트럼프 감정이 굉장히 고조되고 있다는 걸 미국도 알게끔 해야 합니다. 네. 네, 교착 상태 빠진 한미 관세 협상 상황 이인철 참좋은 경제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미국 청년 보수의 아이콘 찰리 커크 암살 용의자 검거에는 가족과 지인들이 도움을 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용의자는 20대 남성으로 대학 입시 상위 1%를 차지할 정도의 모범생이었지만 최근 정치에 과몰입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루라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붕 위를 달리던 남성이 아래로 뛰어내립니다. 그리고 행인인 척 유유히 걸어갑니다. 현지 시간 10일 미국의 보수 청년 활동가 찰리 커크를 저격한 암살범의 모습입니다. 사건 발생 이튿날 밤 11시 22살 남성 타일러 로빈슨이 자신의 집에서 체포됐습니다. A family member of Tyler Robinson reached out to a family friend who contacted the Washington County Sheriff's Office with information that Robinson had confessed to them or implied that he had committed the incident. 조용한 성격의 로빈슨은 대학 입시 상위 1% 성적으로 유타 주립대에 장학생으로 선발될 정도로 모범생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간 정치 성향이 강해졌고 사건 직전 가족 식사 자리에선 커크를 향한 비난을 쏟아냈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실제로 범행 현장에서 반파시스트 노래 등이 적힌 탄약이 발견되면서 정치적 동기가 의심되는 상황입니다. 현재 로빈슨은 대학을 중퇴하고 인근 기술대학에 등록한 상태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체포 소식을 전하며 강한 분노를 드러냈습니다. I hope he gets the death penalty. What he did, Charlie Kirk was the finest person. He didn't deserve this. 당국이 정확한 범행 동기를 수사 중인 가운데 미국 내 극단적 정치 갈등이 물리적 폭력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TV조선 이루라입니다. 극심한 가뭄이 이어지던 강릉에도 모처럼의 단비가 내렸는데요. 밤사이 90mm 넘는 강수량을 기록하며 올해 들어 가장 많은 비가 내린 겁니다. 주말 후 현재 강원과 남부지방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 비는 오늘 밤 대부분 잦아들겠고 제주는 내일 오후까지도 이어지겠습니다. 제주는 내일까지 최대 60mm, 경남에도 10에서 5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제주와 남해, 동해상에는 풍랑특보가 현재 내려져 있습니다. 또 제주 산지와 경남 해안에는 바람도 강하게 불고 있는데요. 날아갈 수 있는 시설물 관리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27도, 대전 30도, 대구 31도로 어제보다 조금 높겠고요. 강릉은 24도에 머물겠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에는 전국에 또 한 차례 비 예보가 들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9월 13일 토요일 뉴스 현장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